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한 뒤 대혼란이 오자 그래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 대혼란을 일으켰죠. 근데 대혼란은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장면 정부가 군사들을 동원해서 시가지 훈련다고 그랬죠. 지나치게 그 시위나 불법 파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요. 대혼란이 왔는데 그 당시 어땠을까요? 많은 국민들이 뒤집어져야 된다. 군인들이 일어나야 된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큰일 난다, 나라가. 그래요. 그런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혁명을 일으킨 뒤, 입법, 사법, 행정이 통합된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립해서 국가를 다스렸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통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요. 선거를 치렀다는 거예요. 개헌을 한 뒤에. 그런데 특별히 구별이 없죠. 뭐 한민당이나 그래 민주당 계열이나 민주공화당이나 둘 다 뭐 우파 계열이니까. 그럼 결국 무엇 대 무엇이 대결인가요? 군정 대 민정이 대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군정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설명했죠. 그 시대 사람들은 민정보다 군정을 더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 미군정 다 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겠죠. 그 한국인들이 군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이 있었고, 뭐 지역별로 보면 뭐 비슷비슷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박정희가 이겼다. 이는 곧 군정의 승리다. 국민들이 군정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당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나요?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가난한 국가로 살아가면서 국민들도 가난하고 개개인도 계속 대혼란이 오는 거죠. 근데 박정희는 이제 그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을 대거 육성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뭐 공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제공해도 되는데 공기업 육성하려면 다 실패하잖아요. 정부가 그런 역할을 못 해내잖아요. 어느 국가나 보더라도 그거 하겠다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게 한때 유행이었던 적도 있죠. 20세기 중반에. 그거 다 실패했잖아요. 다 멸망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화폐 자본과 기술 자본이 있어야 했지만 한국에는 그러한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 민간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뭐가 필요한가요? 뭐 돈을 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기계 같은 거 다 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해외로부터. 가난한 국가에 돈 많이 찍는 데서 그게 자본이 되는 건 아니죠. 공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대부분 뭐 기계 이런 걸 여기서 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거죠. 또 기술이 필요하죠. 기술도 자본이죠. 그래요. 그리하여 일본으로부터 화폐 자본과 기술 자본을 도입하기 위해 비밀리에 협상했다. 비밀리에 이제 1962년부터 협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그 박정희는 알았다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인 거죠. 1964년 초중반 한일 수교가 체결된다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제 보도되기 시작하겠죠.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커지니까. 윤보선의 민정당은 한일 수교를 용인할 수 없다며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박순천의 민주당도 한일 수교를 용인할 수 없다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랬다는 거예요. 야당 다
반대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하여튼 민주당 계열은 다 반대했죠.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대중, 김영삼도 한일 수교를 반대했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지식인들 대다수도 한일 수교를 반대했다. 지식인들도 대부분 반대했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교수들은 재경대학교 교수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한일 협정 비준 반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 교수들도 모여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에 1964년 6월 3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과 같은 주요 도시에서 학생들 중심으로 제법 큰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고 1964년 6월 3일 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또다시 4.19 폭동처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미리 손을 쓴 것이다. 그래요. 이후에도 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일 수교를 반대하는 시위는 지속되었다. 반일 감정이 있었던 거죠. 지식인들이나 학생들 사이나 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1965년 2월 20일 한일 양국은 한일 수교에 가조인하였다. 가조인 영어로 이니셜링 즉 초기 서명은 조약이나 협정의 최종 본문에 양국이 합의했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일단 합의했다 이 말이죠.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일 굴욕외교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가 조직되어 야당, 학생, 종교계, 지식인들이 연대하여 시위를 시작했다. 비상계엄령 선포는 없었고 경찰을 동원하여 진압하였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끄러웠던 거죠. 막 거리에 뛰쳐나오고 막 지식인, 학생, 종교단체 지식인들이나 학생들이 거리에서 시위하고 언론에도 한일 수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죠. 컸으니 마치 한일 수교 반대 세력이 국민 다수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이다. 이 시기 조사한 통계 자료가 있다. 막 거리에는 막 반대해야 된다 하고 뭐 난리가 난 거죠. 막 지식인들은 뭐 단체 만들어서 성명 발표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대다수 국민들이 그걸 원했냐 이건 거예요. 막 거리에 막 그런 소리만 넘치고 언론에서도 하면 안 된다 이러면 그게 다수 의견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하는 다수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목소리 크고 거리를 꽉 차니까 다수 같지만 그런 한일 수교를 반대하는 세력은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죠. 역사를 날조해서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마치 다 반대한 것처럼 가르치잖아요. 그것도 다 거짓이 날조라는 거예요. 통계조사한 게 있다 했죠. 저번 시간에도. 반대보다 찬성이 2배로 많죠. 반대는 17%밖에 안 돼요. 기타 모르면 50%고. 반대하지 않는 이가 80%가 넘잖아요. 반대하는 이보다 찬성하는 이가 배로 많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경향신문사와 한국통계센터에서 여론조사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찬성이 더 많다고 봐야 되죠. 한일 하도 뭐 반일 하니까 찬성을 해도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회피하는 경우가 많겠죠. 괜히 친일파 소리 들을까봐. 그래요. 찬성 내지 그래요. 반대하지 않는 이가 절대 다수였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국교 수립을 찬성하는 이들은 국민 중 32.3%이고 사실이죠. 여론조사를 보면 국교 수립을 반대하는 이들은 17%이다. 즉 국교 수립을 찬성하는 이들이 국교 수립을 반대하는 이들보다 배는 많았다. 또한 모른다고 대답한 이들은 50.7%에 이른다. 실상 거리에 반대하는 이들이 넘치고 언론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넘치면 찬성하더라도 모른다고 말하거나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여론조사는 우리가 흔히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안 그런데 내가 틀렸나 이러면서 다수이면서도 침묵한다는 거예요. 모른다 해버리거나
사실상 국교 수립을 찬성하는 이들의 비중은 50%가 넘었다고 보면 된다. 어쨌든 국교 수립을 반대하지 않는 이들은 82.3%에 이르렀다. 반대하는 이는 그 소수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82.3%에 이르는 대다수 국민들은 국교 수립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근대 국가 수립 세력이자 한일 수교 찬성 세력이었다. 최소한 반대 세력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잖아요, 그거는. 반대로 소수에 해당하는 17%의 국민들은 근대 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자 한일 수교 극렬 반대 세력이었다. 그 근대 국가 수립 반대 세력이죠. 수출 수입하고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조선시대로 치면 1890년대로 가면 척양척의 세력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건국 세력과 근대 국가 세력은 구별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지식인들,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이 공산주의 세력은 아니다. 대부분은 아니었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한 민주당의 뿌리인 한민당은 건국에 적극 참여한 세력이기도 하다고 공산주의를 반대했던 거죠. 건국 세력이기도 했죠. 그 뿌리는, 민주당의 뿌리는. 실상 건국 세력이었던 한민당 인사나 지식인들은 근대국가 수립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 싸웠지만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잘 몰랐다. 근대국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농업에 집중해야 돼. 뭐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쌀이 부족하니까 농업부터 해야지. 무역을 통해서 근대국가 수립된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건국 세력과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다르다. 다르죠,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박정희는 알았죠. 수출 수입을 육성하면서 산업화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근대국가가 수립된다.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당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은 누구인가? 반발 세력 중 일부 중에는 공산주의 세력 인사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종족주의자이거나 그렇죠. 종족의 자존심이 있지 뭐 이런 거겠죠. 어떻게 일본과 수교를 하냐. 근대국가 수립을 찬성하긴 하지만 근대국가 수립 원리를 모르는 껍데기 내지 얼치기로 볼 수 있다. 몰랐다는 거예요. 수출 수입을 육성해야 된다는 거를. 반대 편에 섰던 이들은 민주당 인사 그렇죠. 또 뭐 대부분의 지식인들 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80%에 이르는 대다수 국민들은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근대국가 수립을 원했고 한일 수교를 원했다는 사실을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대다수 국민들은 깨달음을 통해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한일 수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깨달음과 지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대다수 국민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이 발전하고 개개인이 잘 살기 위해서는 산업화를 해야 되고 그런 경험이 있었죠.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일 수교 해야 된다. 통계자료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들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면 근대국가 수립 원리까지 알았으니 알찬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지식이 많이 돼서 깨달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게 필요하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대다수 국민들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모르면 어떤가요? 막 지식인들이 막 그렇게 말하고 학생들이 거리에서 외치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안 넘어가잖아요. 아니까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확인이 됐죠. 대다수의 국민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인데 왜 이런 얼치기가 있어 극렬하게 반대했을까? 여기에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를 모르면 이런 현상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지식인들은 다 하면 안 된다는데 80%는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찬성이 2배나 많네? 조선총독부가 군중으로 했잖아요. 군중이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했죠.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날조사 가르치면 이런 현상이 이해가 가냐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는 신분이 높은 이들이나 관리들이 수탈을 금지했죠. 실제로 가난한 이들이 세금을 면제했다. 가난한 이들을 엄청나게 수탈했죠. 수탈도 금지하고 또 뭘 했나요? 세금을 면제했다는 거예요. 나아가 만주국을 세웠을 때 소작농들에게 농토를 제공했으면 산업활동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소작농보다 훨씬 소득이 높은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작농이었는데 이러한 효과를 누린 이들은 누구겠는가? 누가 그런 효과를 누렸나는 거예요. 관리들 수탈을 금지시키면 누가 그 효과를 누리냐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이 누리는 거죠. 세금 면제했어요. 누가 누리나요? 가난한 이들이 누린다는 거예요. 대부분 한국인들이 소작농이었죠. 당시에는 농토를 제공하면 소작농이 누가 효과를 누리나요? 가난한 소작농이 효과를 누리죠. 따라서 당시 다수의 국민들은 그러한 효과를 누렸고 그 효과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근대국가 수립이 세력이 되어 한일 수교를 찬성했던 것이다. 찬성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막 지식인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 속에서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럼 지식인들은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었냐? 그것도 볼 수 있는 거죠. 당시 한일 수교를 반대했던 학생들은 식민지 시기를 겪지 않아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날조던 역사를 배웠다는 거예요. 반일 역사를 막 배웠겠죠. 1965년이면 학생이잖아요. 학생들 해봤자 20살 해봤자 식민지 시기 기억이 거의 없잖아요. 한 서너 살쯤 됐겠죠. 좀 나이 많은 이들은. 거기에다가 반일 교육으로 세뇌당했으니 자연히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되어 한일 수교를 반대했던 것이다. 날조던 역사를 배우고 반일해야 된다고 가르쳤겠죠. 또 이승만 정부는 그런 게 독립운동한 사람이잖아요. 또 임시정부의사들이 당시 실권자였고 그런 역사만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반일 세력이 되죠. 근데 식민지 시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 교육을 받아 1960년 전명인사가 된 이들은 대다수 한국인들과 같이 가난한 이들이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식인들 중 전명인사가 된 이들 있잖아요. 그들은 또 왜 한일 수교를 반대했을까?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945년에 한 20살, 30살 된 지식인들이 있었겠죠. 공산주의자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 북한 갔고 식민지 시기에 교육을 받은 이들은 한국인들 중에는 재산이 제법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에 지식인들, 대학까지 나온 이들은 재산이 많은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7, 80%가 문맹자였다는 거예요. 재산이 없으면 교육을 받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들은 조선 총독부의 혁명적 조치가 없더라도 이전이나 이후나 부유하게 살 사람들이었기에 조선 총독부의 혁명적 조치의 효과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지주였어요. 식민지 시기의 지주였어요. 효과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오히려 조선 총독부 때문에 손해봤을 수도 있죠. 예전에는 가난한 이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고 그랬는데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죠. 가난한 이들 세금 면제해주고 자기들한테 세금 걷고 이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또한 그들이 원했던 것과 일반인들이 원했던 것은 달랐다. 일반인들은 산업활동에 삶이 나아지기를 원했지만 그게 좀 중요했겠죠. 가난한 이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인사들이나 당시 지식인들은 보다 나은 삶보다는 종족의 자존심, 독립해야지 이런 거는 종족의 자존심이잖아요. 정치적 자유 같은 것을 원했다고 보면 된다. 그렇죠. 근데 가난한 소작농, 가난한 이들 입장에서는 막 먹고 살기 힘들어요. 관리들이 막 수탈해요. 관리들이 수탈을 금지하고 세금 면제시켜주고 이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이 많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군 정식이 일본이 재산을 몰수하고 일본이 전원을 추방시키는 일이 있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렇죠. 미군 정식이 때 일본인 재산을 다 몰수했죠. 일본이 다 추방하고 산업시설은 대부분 중단되면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물가가 폭등하는 일이 있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산업시설이 가동이 되면서 대부분 다 잘려버렸죠. 확인했죠, 예전에. 산업시설이 제법 있었다는 거예요, 남한에도. 근데 산업시설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기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본인 기술자 다 내쫓고 그럼 산업시설이 중단되죠. 또 기술자만 있으면 되냐는 거예요. 자재 같은 거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야 되고 기계 부품 고장나면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야 되고 단계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 가동이 중단되는 거죠.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들이 누구겠는가? 가난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았다. 그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피해 보나요? 대량 실업 발생하고 이러면 물가 폭등하고 이러면 가난한 이들이 대부분 가장 큰 타격을 받죠. 부유한 지주나 저명인사들은 그러한 사건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실상 그 사건 이후 대부분의 가난한 이들은 식민지 시절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다고 보면 된다. 그래요. 그렇게 보면 돼요. 6.25도 물론 있었지만 식민지 시기에 뭐 원조받고 살았냐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시설도 가동되고 있었고 아시아에서는 제법 괜찮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산업시설이 가동이 중단이 되고 6.25 터지면서 가장 가난한 국민이 돼버린 거죠. 전 세계에서. 원래부터 가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뭘 원할까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1960년대 중반까지도 예전과 같은 삶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식민지 시기의 삶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니야, 우리 교류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살기가 더 나았어요. 개개인의 삶이 1960년대 초반보다 식민지 시기가 더 살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겪었던 이들이 반대하지 않았던 거죠. 극소수 지식인들이나 반대했죠. 그 사람들과 생각과 정서가 완전히 달랐다. 그 사람들은 몰랐다. 산업화의 효과를. 산업화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가난한 이들이 더 잘 알았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은 가난했다. 조선 총독부는 신분이 높은 이들은 이렇게 쭉 얘기했죠. 이런 효과를 누린 일이 누구겠는가? 가난한 한국인들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일 수교를 찬성했다. 이 말인 거예요. 소리를 못 내지만 저명인사도 아니고 근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한일 수교를 반대했던 학생들은 식민지 시기를 겪지 않아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렇죠. 저명인사는 가난한 이들이 아니다. 이런 추방시키는 회복하지 못했다. 1960년대 중반까지도 예전과 같은 삶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러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종족의 독립이나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한일 수교를 통해 일본과 교류하며 예전과 같은 삶을 되찾는 것이었다. 가난한 이들이 원하는 건 이전의 삶을 되찾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정을 선택하고 그 한일 수교도 찬성한 거예요. 실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일본인들은 한일 수교를 원했을까? 당시 통계자를 보면 다른 것 같다. 일본인들도 원했다는 거예요. 서로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찬성 비율 45%, 반대 25%. 한국과 비슷하죠. 배 이상 많죠. 요미우리 신문 찬성 50%, 반대 20%. 배로 많죠. 무궁닭까지 치면 반대하지 않은 이가 다 80% 이상 된다는 거예요. 70% 이상 된다는 거예요. 80% 가까이 되기도 하고. 한국과 큰 차이가 없죠. 똑같았다는 거예요. 한일 수교 반대는 30% 미만이면 찬성은 40% 이상으로 반대의 배에 이른다. 한국과 똑같죠. 한일 수교에 반대하지 않는 인사는 70% 이상이다. 즉 한국인이나 일본인 두 종족 모두 수교를 간절히 원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이상하죠.
그 역사를 날조해서 배워서 그런 거예요. 관계가 둘이 좋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딱 보면 나오잖아요. 통계자료 비슷하잖아요. 반대하지 않는 이가 배로 80% 육박하고 찬성하는 이가 반대하는 이보다 배로 많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현시대 한국 역사는 두 종족 사이가 무척 나빴던 것처럼 가르치지만 그것은 단지 역사 날조일 뿐이며 소수의 인사들 빼고는 두 종족 사이 관계는 무척 좋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극소수의 인사들은 막 증오하고 미워하기도 했죠. 뭐 공산주의자들 뭐 몇몇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잘 지냈다는 거예요. 아직 뭐 통계자료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한 이유로 주변 종족들, 러시아인이나 중국 한족은 한국인들을 다음과 같이 생각했던 것이다. 내가 조선인 같으면 일본인을 증오할 텐데 왜 저리 친하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조선인들은 완전히 제국의 하수인이군 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주변 종족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조선인들은, 한국인들은 제국의 하수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사이가 좋아서. 객관적으로 볼 때.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기 주위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당시 그 주변 종족들이 한국인들을 제국의 하수인이라고 불렀어요. 일본인하고 사이가 좋아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1946년 10월 선거에서 한민당은 임시정부계와 공산주의계에 압승할 수 있었다. 이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민당계는 주로 어떤 이들인가요? 국내에서 실력 양성파죠. 일본 정부에도 협조하자고. 힘이 안 되니까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실력을 양성하자. 그 친일파라고 욕도 많이 들었죠, 한민당 인사들은. 근데 임시정부계와 공산주의계보다 지지자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대부분 국민들이 엄청 지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역사를 날조해서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많이 살펴봤지만 1946년 10월에 선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45석 뽑는데 원래 이승만계는 어떤 계열이든 간에 이승만이 워낙 지지자가 많았으니까 1등이었고 김구계가 임시정부계잖아요. 공산주의 계열도 있잖아요. 45석 중에 한민당이 14석 얻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임시정부를 간절히 바랬다? 그 뻥이라는 거예요. 3석 얻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계열 현시대 공산주의 세력들이 해방 때 공산주의 세력이 엄청났다. 과반수 이상이었다. 다 뻥이라는 거예요. 2석 얻었다는 거예요. 한민당이 14석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당시 한국인들의 민심이라는 거예요. 일본 정부에 협조하자. 우리는 일단 실력 키워야 된다. 우리 힘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힘을 키워야 된다. 일종의 독립운동의 우선이었죠. 그걸 제일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수의 국민들은 미국에 있는 한국 국민도 중국에 있는 한국 국민도 아니잖아요. 식민지 조선에 있던 한국 국민들이지. 그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진실을 알면. 진실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임시정부를 이렇게 지지 안 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계열이 다수였던 것 같은데 헛소리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다 확인이 됐고 사실이죠. 그러한 관계는 마음으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196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이어졌잖아. 1900 중반까지. 그런 사람들이 아직 많이 살아 있었으니까. 단지 이제 말은 못했죠. 악당처럼 막 너 친일파지 이러면서 악당 취급하니까. 근데 말은 안 했지만 계속 그냥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1946년 10월 선거에서 한민당은 임시정부계와 공산주의계에 압승할 수 있었다 확인했잖아요. 16월 동안 임시정부계 3석밖에 못 얻었잖아요. 소수파였다는 거예요. 임시정부계나 공산주의계나 10% 미만의 지지를 얻나. 또한 1960년대 여론조사에서 한일 수교 찬성이 두 국가
모두에서 반대보다 배로 많고 절대 다수가 한일 수교를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1949년 반민특위 해산할 때 시위나 폭동이 있었던가? 그러한 일은 전혀 없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반민특위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냐? 선거로 다 승부를 보여줬는데, 선거로 결과를 보여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1946년 10월 선거에서 일본이 패망한 지 얼마 안 돼서 치른 선거잖아요. 미군형 때 실시한 선거잖아요. 너희들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된 거였어요. 반민특위 자체가. 국민들이 이미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자 보겠습니다. 1965년 6월 20일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면 한일 수교가 이루어졌다. 일본은 보상 차원에서 한국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렇게 했죠. 당시 한국의 예산을 달러로 환산하면 8.75억 달러에 해당한다. 당시 한국 전체 예산의 약 60%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다.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현재 예산이 얼마인가요? 2024년 한국 예산은 656조 원 정도 되니 393조 원을 지원한 셈과 같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산이 60%면 아니 절대 금액은 다르죠. 국가 규모가 다르니까 소중한 정도를 따지면 이거 393조 원을 지원해줘요. 굉장히 고마운 거죠. 물론 그 당시에는 한국의 경제 규모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으니 훨씬 작은 금액이었겠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받은 셈입니다. 그렇죠. 뭐 예산을 한 100조 써요. 60조를 누가 그냥 지원해줘요. 굉장히 큰 돈인 거죠. 규모를 떠나서. 실상 일본은 한국에 보상할 정도의 재산상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 재산상 피해를 끼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식민지 기간 한국에서 일본에 투자한 금액은 거의 없지만 일본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은 천문학적이었다. 그렇죠. 산업시설 만든다고 다 투자했잖아요. 이런 목록 저런 면목으로. 산업시설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뭐 일본에 투자한 게 있냐는 거예요. 없는데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 정부로 유출된 자금은 없지만 유입된 금액은 많다. 그래. 그 세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금도 다 조선 총독부에서 거둔 세금은 다 한국인들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정부로부터 유입된 자금은 많죠. 손해본 게 뭐 있냐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일본에 쌀 수출한 것을 수탈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뭐 광물도 마찬가지죠. 수출은 이익을 얻기 위해 판매한 것이니 수탈한 것이 아니다. 수탈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역사책에서는. 수출 왜 하나요? 이익 내기 위해서 수출하지. 돈 벌려고 수출하는 건데. 그 잘못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실상 대부분의 쌀 수출은 일본인 지주가 했다. 근데 또 누가 쌀 수출했냐는 거예요. 대부분 일본인 지주가 했다는 거예요. 한국인 지주도 아니고. 한국인 지주도 물론 했죠. 근데 일본인 지주가 훨씬 많은 쌀을 수출했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일본인 지주를 수탈했을 리는 없지 않겠나? 그렇잖아요. 결론은 보면 일본인 조선 총독부가 일본인을 수탈했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일본 패망 이후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나 민간 차원에서나 투자한 자본을 미군정이 모두 몰수하여 한국 정부가 한국인에게 불화하였으니 한국인들은 재산상으로 큰 이익을 얻은 셈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걸 투자했죠. 한국에 일본에서부터 일본의 상국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나요? 미군정이 다 몰수했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줬나요? 한국 정부가 한국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재산상의 이익을 받나요? 피해를 받나요? 큰 이익을 본 거죠. 그래서 역사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을 뭐 이렇게 할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재산상의 큰 이익을 받는데 왜 보상을 해요? 그 몰수한 산업시설을 현시세를 환산해보라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그런데 또 그 당시에
한일 수교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이라 할 수 있죠. 한국 입장에서 보면 또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그, 그래요. 왜? 가까워지기를 원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그런 심정이 강했다는 거예요. 정책도 있는 거죠. 물론 국가 정책, 한국을 친일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원래부터 일본 정부의 정책이었다는 거. 정책이었죠. 외교 정책이었죠. 물론 일본인들은 모두 추방하고 일본과 단교함으로써 산업시설이 상당 부분이 고철이 되긴 했다. 뭐 그랬지만 어쨌든 많은 산업시설을 몰수했죠. 재산상 큰 이익을 봤던 거예요. 또 많이 세월이 흐르면서 또 가동이 이제 된 거죠. 주요 시설은 여기저기서 기술 지원받아서 일본으로부터 지원받은 5억 달러는 경부고속도로와 건설과 포항제철소 건설에 투입되었다. 그 지원받은 5억 달러가 어디에 이용되냐?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소 건설에 이용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경제 성과를 봐야 되겠죠. 1962년부터 1967년까지 연평균 7% 정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박정희 정부 그렇게 했죠. 이승만 정부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약 5.8%이니 성장률로만 보면 1.12% 정도 높은 편이다. 그래도 잘한 거죠. 현 시대 정부를 보라는 거예요. 갈수록 성장률이 떨어지죠. 근데 박정희는 일단은 올려놨다는 거예요. 향상되긴 하였지만 크게 두드러진 성장은 아니었다. 그래도 잘한 거죠. 하지만 이 기간은 수출 중심의 경제로 체질을 바꾸고 일본과의 수교를 통해 투자 자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수출 중심으로 이제 체질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 일자리도 만들었겠죠. 이승만 정부 때는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약 16.3%였는데 1962년부터 1967년까지 박정희 정부 때는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약 41%로 2.5배나 증가했다. 수출이 크게 증가했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정부 때는 쌀, 김, 디지털 같이 농축산업이나 어업을 통해 얻은 생산물을 수출하였지만 박정희 정부 때는 면직물, 합판, 신발, 가발 등 공업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금공업을 육성하면서 공업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의 의미를 보자는 거죠. 공업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공업 회사들이 증가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을 만들어야 나오는 거지. 회사를 설립해야 나오는 거지. 회사를 설립하면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러한 회사들이 증가한다는 말은 도시에 일자리가 생긴다는 말이기도 했다. 도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1961년 제조업 근로자 수는 약 50만 명이었는데 1966년 기존 제조업 근로자 수는 약 100만 명에 이른다. 50만 개 일자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큰 성과를 낸 거죠. 그래요. 경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경공업에서 대기업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일본과 교류하고 무역 중심의 경제로 체질이 바뀌게 됨에 따라 항구 도시인 부산이 크게 발전했다. 제대로 된 항구 도시는 부산밖에 없죠. 무역이 발전하면 어디가 발전할까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항구 도시가 발전하죠. 일본과 교류하고 무역이 이제 그 국가의 중심이 되면 어디가 발전할 거예요? 부산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1960년대 중반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은 삼성이나 현대가 아니었다. 고무 제품과 신발을 생산하는 국제화학은 근로자 수가 14,000명에 이르는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고무 신발을 생산하는 사마고무는 근로자 수가 10,000명에 이르게 된다. 그때는 이런 기업들이 대기업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삼성과 현대가 성장하기 전이죠. 성장도 했겠지만 그 당시 이제 더 큰 기업은 국제화학이나 사마고무였다는 거예요. 즉 당시의 대기업들이 모두 부산에 본사를 두고 성장하기 시작하며 부산은 크게 번영하기 시작했다. 한국에는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들과 그러한 이들이 하수인들이 있는데 가장 바보 같은 소리가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경상도가 발전하고 호남이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상도가 발전한 건 뭘까요? 무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무역의 중심지가 되면서 산업의 중심지가 되겠죠. 당시 산업의 중심지는 부산이지 서울이 아니다.
서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가 생기지 않았으면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만 크게 발전했을 것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수출 수입 기업들이 본사는 모조리 부산에 몰렸을 거란 말이다. 나중에 삼성, 현대도 만약에 컸지만 수출하기 위해서는 본사가 어디 있어야 되나요? 경부고속도로 없으면. 공장 관리하고 수출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산에 다 본사를 뒀겠죠. 뉴욕과 워싱턴을 봐라. 뉴욕이 발전했나요? 워싱턴이 발전했나요? 규모가, 도시 규모가. 아니면 상해와 베이징을 봐라. 다 보라는 거예요. 무역의 중심지가 수도와 비슷하거나 더 크지, 산업의 중심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핵심은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었다는 점이다. 당시에 광주와 부산을 연결했으면 남부가 크게 발전했을 것이다. 그러면 호남이 발전하려면 그때 어떻게 경부고속도로를 놨어야 될까요? 서울하고 호남 나서는 뭐 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꼭 호남이 발전하려고 했으면 도로를 통해서 발전하려고 하면 광주와 부산을 연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과 광주를 이으면 어떻게 됐을까? 효과가 거의 없었다.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산업이 흘러오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경부고속도로를 놔서 서울이 이익을 봤을까요? 부산이 이익을 봤을까요? 부산은 크게 손해봤죠. 안 났으면 모든 수출 수입 기업들이 부산에 몰리는데 본사를 다 부산에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은 뭐 부산 근처에 두든가 해야 되고. 안 보자는 거죠. 삼성, 현대는 당시 그래요. 국제화학보다 컸나? 보다 큰 회사였나? 삼성그룹도 이제 제일 컸다 하네요. 주로 이제 건설업 쪽에서 한 거고, 그래요. 경공업 부분에서는 이제 국제화학이나 사마고무가 사업면에서 가장 컸다 하죠. 그래요. 뭐 하여튼 뭐 대기업이 이렇게 있었다는, 부산 쪽에 이제 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삼성은 이제 1960년대 중반에서도 이제 1위 기업이었다. 현대그룹은 당시 이제 건설업 중심으로 했다. 경공업 그 당시에 이제 경공업이 한국의 주력 기업이었으니까 단일 공장 기준으로 그 당시에는 공장 기준으로 보면 어디가 제일 컸냐? 국제화학 사마고무가 제일 컸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대표 기업은 삼성이나 현대도 그 당시에 이제 큰 회사였던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